정옥분, 나는 그렇게 불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살았고 평생 한 번도 이사한 적 없는 곳이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고달프지도 않은, 그저 혼자 오래 살다 보니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7시면 종묘공원으로 현이 걷고 스트레칭을 했다. 그러곤 매일 아침 7시면 종묘공원으로 현이 세바퀴를 걷고 스트레칭을 했다. 그러곤 늘 앉던 벤치에 앉아 일기를 쓰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날 아침은 뱃살이 유난히 는 것이 습관이었다. 하필이면 가슴팍이 돌계단에 세게 부딪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아팠다. 조깅하던 젊은 여학생 하나가 깜짝 놀라더니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주었다. 나는 괜찮다고 애써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숨을 좀 가쁘게 쉬시네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급차는 나를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쉬어날랐고 그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겐 건강보험증 한 장만이 전부였다. 의사는 오른쪽 갈비뼈에 미세한 골절이 있어 최소 2주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병상에 누워 휴대폰을 쥐고 있었지만 그 번호로 전화를 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 김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엄마 병원이야. 아침에 넘어졌어. 의사가 입원해야 한대. 엄마, 어떻게 넘어지신 거예요? 어디세요? 목소리엔 참을 수 없는 짜증이 스며 있었다. 서울대병원이야. 이렇게 큰 병원이요? 건강보험 병실부터 쓰세요. 처음부터 비싼 특실 쓰지 마시고요. 저 이번 주 회사 감사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네가 나를 보러 오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알려주려고 한 거야. 아, 그럼 제가 이따가 퇴근하고 잠깐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른쪽 갈비뼈는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나는 왼손으로 병실의 얇은 이불을 끌어당겨 발을 웅크렸다. 이런 순간에야 비로소 내가 늙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대략 정오 11시 반쯤 김지훈이 왔다. 그는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직 뜯지 않은 편의점 뜨거운 라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엄마, 보니까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나는 애써 웃었다. 그냥 뼈가 조금 금이 간 것뿐이야. 의사가 2주 입원해야 한대. 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게 오래 입원해요? 회사에서 휴가를 내줄 리 없는데 엄마 혼자 화장실이라도 못 가면 어떡해요? 혹시 단기, 입소 가능한 노인, 주간보호센터라도 어떡해요? 나는 젊은 시절부터 자리 잡은 그의 튀어나온 광대뼈와 뒤로 물러난 이마선을 바라보며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예전엔 이렇지 않았다. 이 병원엔 간호사들이 돌봐주니 네가 특별히 휴가를 낼 필요는 없어. 내가 말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분명 내 말이 그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는 잠시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말했다. 저 이따 회의가 있어서요. 그가 떠난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울렸다. 박소영이 영상통화였다. 엄마, 의사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요? 왜 처음부터 아산병원에 안 가셨어요? 서울대병원은 너무 비싸잖아요? 건강보험 병실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건데요? 만약 자리가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든가, 자리가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든가, 제가 내일 삼계탕 끓여다 드릴게요. 어차피 엄마 넘어지신 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억지로 웃었고 그녀는 몇 마디 더 덕담을 건네고 전화를 끊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병원 주차장에는 차들이 오고 가고 가끔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부드럽게 부축하며 들어오는 모습도 보였다. 내 눈가가 뜨거워져
황급히 얼굴을 돌려 잠든 척했다. 오후 회진 시간 의사가 말했다. 정 여사님 상태로는 집에서 혼자 돌보시는 건 무리입니다. 최소 14일은 입원하셔야 하고 그동안 물리치료도 필요합니다. 혹시 보호자분 오셔서 돌보셔서 돌본 우리입니다. 나는 그저 살짝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사가 다시 묻자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의사는 나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저희가 간호사분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벨을 눌러주세요. 그가 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고 손가락은 경상염난간을 경산염난간을 꽉 정산염난간을 꽉 잡고 채워나는 날은 금요일이었다. 날씨는 더없이 좋았지만 햇볕이 얼굴에 닿아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의사는 내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했지만 아직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혼자 밥을 해먹고 샤워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어쩌면 가족들의 보살핌이나 퇴원 후의 돌봄 자원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런 기대를 접은 지 오래였다. 박소영도 따라와 병실 문가에 서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저희 차는 아래층에 대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봉투를 들고 등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이 든 배낭을 맨 채였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다. 무슨 서명.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차에 타기 직전 김지훈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저랑 소영이가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집 문제에 대해 미리 정리해두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차문을 열고 앉았다. 갈비뼈는 여전히 아팠고 차가 움직일 때마다 뼈가 삐걱거리는 듯했다. 나는 눈살을 찌푸릴 기운조차 없었다. 차는 강남대로의 낡은 상업빌딩 앞에 멈췄다. 5층은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문에는 한강법무법인이라는 청동 명판이 걸려 있었다. 나는 이런 곳을 이미 본 적이 있었다. 예전에 이웃집 아주머니 최혜숙 씨가 여기서 막내 아들에게 집을 명의 이전해 주었는데 서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에 의해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우리가 문에 들어서자 양복을 입은 젊은 법무사가 웃으며 다가왔다. 정 여사님 맞으시죠? 아드님께서 저희와 이미 다 말씀 나누셨습니다. 오늘은 자료 확인하시고 위임장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앉아서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를 봅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특정본지 주택의 소유권을 장남 김지훈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한다. 향후 본인의 생활 돌봄 및 의료는 본인이 스스로 계획하고 처리하며 서로 간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었다. 글씨는 선명했고 논리는 완벽했으며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엄마, 박소영이 입을 열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이건 그냥 간단한 정리예요. 집이 지훈이 명의로 되면 나중에 엄마가 대출받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도 처리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저희가 그때그때 급하게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럼 이걸 서명하면 너희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니? 나는 서류를 밀어놓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죠. 아니에요. 저희가 당연히 최대한 엄마와 함께 할 거예요. 다만 이렇게 서로 동의해야 만약 나중에 그녀는 말을 멈췄다. 서로 오해할 일이 없죠. 기웃음이 아니라 그들이 대사까지 미리 연습해온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드나. 비웃음이 아니라 그들이 대사까지 미리 연습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라. 내가 수년 동안 사용해서 모서리가 하얗게 달아버린 캔버스 가방이었다. 그 안에는 약과 갈아입을 옷 몇 벌 외에 남편이 남겨준 도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도장을 꺼내 지문 이식란 옆에 조용히 찍고 내 이름을 서면했다. 글씨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정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젊은 법무사가 다시 확인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돌봄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시는 것이며 주택 소유권도 즉시 변경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서명을 마친 후 나는 일어서서 가방을 두드리고 문가로 걸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나는 혼자 택시 타고 집에 갈게. 너희는 바쁘지? 박소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순식간에 굳었다. 네? 저희가 모셔다 드릴 수 있는데요. 됐어. 내가 말했다. 친구 만나러 갈 때가 있어. 그들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지만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나는 사무실을 나와 인도에 섰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늘은 푸르렀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시 망설이다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내 기억보다 조금 더 거칠었지만 익숙할 리듬이 남아있었다. 수정아, 나 정옥분이야. 그녀는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이내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옥분아, 네가 웬일로 나를 다 생각했어. 방금 서류에 서면했는데 할 얘기가 좀 있어. 지금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당연히 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지금 바로 차 몰고 갈게. 나는 전화를 끊고 강남대로 입구에 서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전혀 없이 맑았다. 임수정은 15분 만에 내 앞에 나타났다. 차는 강남대로 변의 빨간 선 위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차창을 내리고 나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오늘 다른 약속 없어. 나는 조수석 문을 열고 앉았다. 그녀는 옅은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차 안에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다. 익숙한 향이었다. 무슨 단절하게 묶여 있었다. 안색이 안 좋네. 그녀는 나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나는 서류를 무릎 위에 놓은 채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나지막이 말했다. 네 아들이 제안한 거야? 네 며느리가 초안을 썼고 내용은 집을 그들 명의로 하고 앞으로의 생활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말했던 그 사무실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그걸 그냥 서면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어조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를 돌려 테헤란로 방향으로 향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봄 햇살이 길가의 한국은행 본관 유리창에 쏟아지며 눈부신 반사를 일으켰다. 사무실은 테헤란로의 한 상업 빌딩 8층에 있었다. 임수정이 과거에 몸담았던 곳으로 지금은 그녀가 가르쳤던 후배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었다. 문에는 주성국제법무법인이라는 목재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임수정은 안내 데스크에 인사를 건네며 오래된 친구가 자산 문제로 상담하러 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조용한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통일이 창 밖으로는 롯데월드 타워의 절반이 보였다. 준비한 건 어디 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가방에서 짙은 남색 지퍼 파일을 꺼냈다. 가방은 이미 낡아 모서리가 하얗게 발려 있었다. 지퍼를 열자 그 안에는 몇 장의 서류, 황토색 봉투, 그리고 빛바랜 주식 증서 몇 장이 가지런히 있다. 가지런히 있다. 그대는 집값이 지금을 받았어? 그녀는 보험 서류 한 장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는 먼저 잠시역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사서 세를 놓았고 이듬해에는 내가 살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샀지. 알다시피 나는 돈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 필수 지출 외에는 전부 주식이나 보험에 투자했어. 남편이 일찍 떠나고
혼자 힘으로 버텨왔는데 재혼도 안 하고, 혼자 힘으로 버텨왔는데 재혼도 안 하고. 나는 살짝 웃었다. 귀찮아서. 임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2 보험은 연간위에서 보험증서 사본 한 장을 꺼냈다. 나중에 환율이 많이 올라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전부 재투자했어. 내가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이 고배당 ET에 이 압도장은 10여 년 전 신문을 보고 따라 산 거야. 삼성전자, 어지생활건강, K리 같은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해서 매년 배당금을 받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총액이. 그녀는 중얼거리며 메모지에 숫자를 나열했다. 종로구 아파트 시가 약 1,8억 원, 투자용 오피스텔 한 채, 임대 중 평가액 약 1억 원. ETF 주식 포트폴리오 현재 가치 약 2억 5천만 원. 달러 보험 및 정기예금, 계좌 합산 약 1억 2천만 원. 세금과 신탁관리 수수료를 제외하면 미래 생활비를 크게 쓰지 않는다면 매년 고정 배당 수입만 해도 1억 원 이상이야. 지금 물가로 보면 이 정도 자산이면, 노후를 보면 이 정도 자산이면. 나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계산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감회가 새로웠다. 알고 있었니? 내 아들은 내가 노후 자금과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내가 늙어서 집이 놀고 있으니 자신에게 넘겨주면 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고개를 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싸늘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냉장고 한 대를 바꿀 때도 가격을 흥정했지. 그들은 내가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정했지. 네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독한 여자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서류를 다시 정리하여 순서대로 배열했다. 신탁을 설정하고 싶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중에 내가 떠나면 이 재산이 그들 손에 넘어가 테슬라나 명품 같은 걸 사는데 쓰이는 걸 원치 않아. 마냥 남는데 주거와 의료를 돕고 싶어. 내가 알아서 처리해줄게. 어떤 용도로 설정할 거야. 90세까지 내 생활을 유지하는데,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료차를 꺼내 신탁 설정의 표준 절차를 펼쳤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야. 복수가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그냥 드디어 깨달았을 뿐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럴까지도 없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밤늦도록 계약서 초안을 검토했고 위임장의 자유를 준비하고 있어 초안을 검토했고 위임장에 서명했으며 자산 목록을 제출했다. 그리고 20년의 내 인생을 다시 배열했다. 신탁 서류를 처리하던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만약 집이 내가 40년 동안 살았지만 이제는 서명사본 한 장만 남은 낡은 아파트를 의미한다면 그곳은 이미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캔버스 가방을 들고 법무법인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다. 지하철역 출구에 도착했을 때 임수정의 문자가 도착했다. 열쇠는 우체통에 넣어뒀어. 그녀가 일찍이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분할받은 방 3칸짜리 아파트였다. 그 몇 년 동안 그녀는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일했고 한 달에 몇 번만 집에 돌아왔다. 나중에 퇴직했지만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친구들을 위해 객실 하나를 비워두며 나중에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나는 언젠가 내가 그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이사하던 날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들에게는 퇴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의사가 혼자 사는 건 무리라고 해서 내가 직접 분당에 있는 요양원에 연락했어. 시설도 괜찮고 비용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 그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 됐네요. 집에 계시다가 또
넘어지실 일도 없고요. 박소영은 전화는 임수정의 집 객실을 당겨왔고요. 박소영은 전화 너머로 덧붙였다. 분당 쪽이 환경이 좋으니 편안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아는 알았어라고 말해 지내세요. 매달 그녀에게 1억만 원의 반값을 지불하고 수도세 전기세도 분담하겠다고 자청했다. 그녀는 몇 번 거절했지만 내가 고집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은 크지 않았다. 방은 크지 않았다. 대략 8평 정도 되는 공간에 나무 침대 하나, 따뜻한 노란색 스탠드 하나가 있었다. 따뜻한 노란색 스탠드 하나가 있었다. 창밖으로는 옆집 오래된 나무 가지들이 보였고 봄바람이 불어오자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모습에 내 마음도 함께 고요해져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모습에 내 마음도 함께 고요해져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산책을 나섰고 가는 길에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장을 보았다. 점심은 간단히 해먹고 오후에는 가끔 임수정을 따라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돕거나 근처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다. 진정한 고요함이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고 시어머니도 아니었으며 누구의 책임도 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 몇 명과 차를 마시기로 했다. 최혜숙, 이춘자, 그리고 예전에 학생회 담당 교사 시절 함께했던 윤혜진, 3명 모두 도착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변했다. 최혜숙이 내 손을 잡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요양원에 들어갔다며 이춘자도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거기서 누가 너를 괴롭히는 건 아니지? 나는 살짝 웃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그냥 거기 사는 게 더 자유로워.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확실히 더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었다. 윤혜진은 솔직하게 물었다. 네 아들이랑 며느리는 왜 그래? 예전엔 네가 그들 인테리어 비용도 대줬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나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은 뒤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네가 놓은 게 제일 무서워. 아들을 낳아도 남보다 못하다니. 그냥 내가 늙어서 집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내가 빨리 정리해주길 바랐던 거지. 이춘자가 물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었던 말을 천천히 내뱉었다. 평생 내가 가장 현명했던 일은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거야. 그들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가족을 돌봐야 하고 가족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이 내가 혼자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는 걸 기억했어. 대출도 내가 갚고 수리비도 내가 내고 재산세도 다 내가 내고 우리 이웃집 할머니는 집을 막내 아들에게 명예 이전해 줬는데 반년도 안 돼서 요양원에 보내졌대. 설날에도 집에 데려가지도 않았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분노가 아니라 그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늙으면 고생하는 건 두렵지 않아. 두려운 건 남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거야. 언젠가 너 스스로도 내가 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걸로 끝인 거지. 차를 마시던 도중 임수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자기가 아는 여행사에 가서 이민 서류와 의료 증명서를 처리해 줄지 물었다. 그녀는 투자이민 비자 전문가를 안다며 호주로 이주하는 절차가 잘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동의했다. 시간 돼. 네가 알아서 어레인지해줘. 전화를 끊고 나는 친구들을 올려다보았다. 사실 나 출국할 생각이야.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도망가는 게 아니야. 그냥 천천히 말했다. 그냥 진정으로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그날 오후의 차는 조용했고 괜찮아. 지하철 타고 갈게.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어. 걱정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차창에 기대어 지하철 칸 안의 승객들을 바라보았다. 낯설고 지친 얼굴들이었다. 문득 깨달았다. 이 도시는 수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변한 것은 내가 마침내 이곳에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임수정은 차를 몰고 홍대 입구에서 테헤란로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다. 차창은 빗물에 흐려져 마치 오늘 일에 대한 심리적 예언 같았다. 정말 결정한 거야? 그녀는 방향 지시등을 켜면서 물었다. 진작부터 결정했어. 나는 차창 밖의 흐릿한 풍경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이제야 실행했을 뿐이야. 차는 미래자산 신탁이라는 회사 앞에 멈췄다. 그녀가 나를 위해 예약해둔 곳이었다. 고급 부티크 같은 이름이었지만 실제로는 중장년층 고객을 전문으로 하는 전염이었다. 변호사, 세무사, 자산관리사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접견실 두 차기인 도서관처럼 조용했다. 정 여사님, 저희는 이미 여사님과 임 변호사님께서 제출하신 서류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주로 여사님의 설정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방음 창문이 절반쯤 가려진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고개를 놨다. 그녀는 먼저 나를 앉히고 여러 자료를 펼쳐 놓았다. 몇 년간의 내 투자 기록, 부동산 평가 보고서, 그리고 두꺼운 계약서, 종로구 부동산 시가 약 8억 원, 잠실 투자 오피스텔 시가 1억 원, ETF 투자 계좌 약 2억 5천만 원, 여기에 달러 구원과 정기예금, 노령연금 모험을 합하면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총 4억 7천만 원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돈은 내가 한 푼 아껴 모은 돈이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었다. 정 여사님, 현재 설정하시려는 구조는 이러하신가요? 여성 매니저가 설정서를 꺼냈다. 첫째, 본인 돌봄 신탁 기금은 본인의 돌봄, 즉 의료비, 해외 체류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둘째, 공익지정 기부, 본인 사망 후 기금이 남을 경우 잔액은 대한노인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셋째, 상속 제한 신청, 본인은 김지훈과 그 어떤 직계자녀, 배우자 또는 후손이 수익자가 되는 것을 명확히 배자녀, 또한 여사님 명의로 가족 구성원이 있었던 관계로 신탁 설정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증 녹취를 진행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세요. 이내 안경을 쓴 여성 공증인이 들어와 녹음기를 끄덕였다. 여성 공증인이 들어와 녹음기를 켜고 내 신분을 확인한 곳입니다. 자산 출처는 명확하며 참고를 고수하도록 했다. 저는 1953년생으로 현재 72세입니다. 본인은 아들 김지훈과 2024년 4월 가족관계 단절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어떠한 돌봄 및 재산 연결 책임도 없습니다. 향후 본인 사망 시에도 그 누구도 친족 명의로 관련 상속을 주장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달현이 다시 한번 반복했다. 모든 단어가 한천이 다시 한번 반복했다. 아주 좋습니다. 공증 변호가 칼날처럼 선명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건 제가 녹화한 영상인데 보충 진술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여성 매니저가 USB를 받아들었다. 이 영상도 함께 번호 매겨 보관하겠습니다.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여사님의 명확한 의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은 사실 내가 어젯밤 방에서 직접 녹화한에서 임수정의 집객실에 앉아 짙은 남색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제가 떠나면 남은 재산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노년에
가장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가 미련을 둘같이 없는 것들을 내려놓았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3번 녹화했고 마지막 영상을 보고 나서는 나 자신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모든 서류 처리를 마친 후 나는 미래자산 신탁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임수정이 아쉬움은 없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돈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오히려 모욕이 될 뿐이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와 함께 문 앞에 서서 비가 그친 후 회색 구름 사이로 천천히 뚫고 나오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한 줄기 금빛 햇살이 유리 커튼홀에 비쳐 마치 이 도시를 새로 씻어낸 듯했다. 문득 숨쉬기가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때로는 사람이 늙으면 기억이 선명하지 않지만 어떤 세부 사안들은 마음속에 굳건히 남아. 나는 아직도 20년 전 중학교 교직에서 막 퇴직하고 첫 퇴직금을 받았을 때 일본 교토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책에서 읽었던 단풍과 목조 사찰들을 보고 싶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해 겨울 김재훈이 갑자기 박소영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엄마, 저 차 한 대 사고 싶어요. 엄마, 저 차 한 대 사고 싶어요. 출퇴근이 편할 것 같아서요. 출퇴근이 편할 것 같아서요. 아직 대출 갚고 있지 않니? 내가 물었다. 제가 조금 모으고 엄마가 보태주시면이. 나는 서랍에서 빨간 통장을 꺼냈다. 막 받은 퇴직금이었고 은행에서 붙여준 환영 스티커조차 떼지 않은 상태였다. 차를 샀고 그는 몇 년 몰다가 나중에 팔고 새 차로 바꾸었다. 나의 교토 여행은 결국 다시 계획되지 못했다. 그 후는 손녀를 돌보던 세월이었다. 그 후는 손녀를 돌보던 세월이었다. 기저귀를 돌보던 세월이었다. 박소영이 출산휴가 후 직장에 복귀하면서 아이를 나에게 맡겼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유식을 준비하고 엄마, 혹시 아이한테 너무 많이 먹이신 거 아니에요? 오늘 토했어요. 내가 끓인 건 의사가 처방해준 분이야. 설탕도 안 넣었고 설명서 볼 줄 모르면 그냥 말해.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순간 나는 식어가는 젖병을 들고 주방문 앞에 서서 마치 언제든 비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하녀처럼 느껴졌다. 나는 또 그 시절의 설날들을 기억한다. 나는 항상 주방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사람이었다. 삼계탕, 전, 떡국 매년 똑같았다. 식재료는 점점 비싸졌지만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직접 만들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매년 7, 8가지 요리를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빴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고 허리가 아팠다. 그런데 밥상에서 박소영은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기름진 음식은 그만 볶으세요. 저희는 요즘 다 담백하게 먹어요. 나는 국그릇을 들고 몸을 돌려 들어갔다. 등 뒤에서는 손녀가 할머니 힘드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만 들렸다. 아마도 교환을 유리책으로 바꾸고 교단에 서는 대신 가스레인지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 것이다. 젊은 시절 문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고 수필집을 쓰고 싶었고 강원도 온천에 가고 싶었던 나는 이미 한기의 밥과 한마디의 말 그리고 한숨 속에서 조금씩 사라져 버렸다. 나는 한때 가족 간의 정이란 내가 베풀면 상대방이 당연히 소중히 여겨줄 것이고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상대방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한 발 물러서면 그들은 나를 시작점으로 삼을 뿐이었다. 나는 억는 척도 했고 아무렇지 않은 척도 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잘 살기를 바라며 고개를 숙이고 인내하며 눈을 감고 모른 척했다. 결국 그들은 내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만 기억할 뿐 내가 원하는 것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임수정의 집객실에 앉아 창가에 기대어 멀리 분단위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갑자기 강렬한 생각이 솟아올랐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호주 실버타운을 검색했다. 5, 6개의 옵션이 화면에 나타났다. 나는 그중 골드코스트 시니어 커뮤니티 하는 곳을 클릭했다. 사진에는 햇살이 쏟아지는 잔디밭과 야외 카페에 앉아있는 몇몇 빽발의 노인들이 보였다. 그들은 편안한 옷차림에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나는 2시간 동안 모든 자료를 꼼꼼히 읽고 비자 요구 사항과 방문 신청 페이지를 확인했다. 가장 아래쪽에는 방문 체험 예약이라는 작은 버튼이 있었다. 나는 그걸 클릭하고 모든 작은 버튼이 있었다. 나는 그걸 클릭하고 모든 작은 버튼이 있었다. 이어서 나는 이메일을 열고 자주 사용하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찾아 시드니행 항공편을 검색했다. 그 순간 내 손가락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6시 나는 근처 편의점에 가서 항공권 확인증을 인쇄했다. 출발 시간은 한 달 후였다. 가족이라는 저녁 밥상은 쓰디썼고 억울함이 더해진 차가운 색이었다. 비행기가 시드니에 착륙하던 순간 나는 창밖으로 활주로에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한순간 비현실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듯했다. 서울을 떠나던 그날 새벽 나는 작은 기내용 캐리어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 미끄럼 방지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투명 파일에 담긴 자산 신탁사본, 의료 증명서, 영주권 신청 서류가 들어있었다. 임수정이 나를 공항까지 배웅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그저 왕까지 배웅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그저 옥부나 잘 가 라고만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입국 심사 과정은 그덕했다. 입국 심사 과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다고 손을 흔들었다. 도착 후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은 임수정이 소개해준 친구. 일찍이 호주로 이민 와서 지금은 은퇴한 치과의사 문대호 씨였다. 그는 약간 대만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다. 그는 공항문 앞에서 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나랬다. 그는 공항문 앞에서 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햇살이 하얀 모래사자 웃으며 말했다. 그는 우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자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내가 여행객인지 귀향객인지 알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요양원을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해요. 문대호 씨는 온전하면서 말했다. 여사님은 독립된 작은 스튜디오에 머무실 거예요. 주방, 욕실, 발코니까지 다 갖춰져 있죠. 커뮤니티 안에서는 매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영양사가 식단을 짜주고 정원, 수영장, 도서관도 있어요. 도서관도 있어요. 누구도 환자를 돌보듯이 여사님을 지켜보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늙으면 누려야 할 모습이 아닐까? 구속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판단받지 않는 약 30분 후 우리는 오션뷰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에 도착했다. 골드코스트 남단 완만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커뮤니티의 외관은 낮은 흰색 차양식 주택들이었고 잔디밭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바닥은 따뜻한 색의 원목마루였고 천장에는 흡음재가 설치되어 있어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직원들은 젊은 여성 매니저였는데 열정적이지만 지나치게 들뜨지 않는 태도였다. 내가 입주 등록을 하는 동안 그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으며 내내 미스정이라고 존칭을 사용했다. 그녀가 방을 보여주며 방지들이 섬세하게 배치되었는 높이로 설계되었다. 그녀가 방을 보여주면서 시설들을 소개해 주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2군데였다. 유리문을 여는 순간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부드러웠지만 뜨겁지는 않았다. 나는 멀리 푸른 바다를 보았다. 깊은 곳에서부터 밝은 곳까지 펼쳐진 바다는 마치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답답함을 바람이 흩어버린 듯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딱 좋았다. 벽에 기댄 싱글 침대, 책상,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작은 소파, 그리고 개방형 작은 주방이 있었다. 냉장고에는 이미 기본적인 식재료가 채워져 있었고, 찬장에는 올리브 오일 한 병, 무설탕 시리얼 한 봉지, 그리고 티백 한 상자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환영 카드가 놓여 있었는데, 다시 당신의 리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면 셔츠로 갈아입은 뒤 발코니에 서서 질녘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휴대폰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촬영 버튼을 눌렀다. 렌즈 안에는 약간 지쳐 보이지만 단단한 내 얼굴이 담겨 있었다. 배경은 고요한만 전체였다. 배경은 고요한만 전체였다. 휴대폰은 밤새도록 울렸다.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걸려온 전화는 모두 김지훈이었다. 총 38통. 나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 창에 뜬 메시지들은 지금 어디세요? 엄마가 어떻게 혼자 호주로 갈 수 있어요? 저희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저희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내 게시물 아래에는 수십 분 후, 내 게시물 아래에는 수십 분 후 하지만 나는 이 메시지들을 바라볼 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았다. 정옥분 선생님, 서울 요양원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외국으로 가셨어요? 이게 제가 꿈꾸던 퇴 생활이에요. 이 사진 정말 영화 같아요. 언니, 아들을 완벽하게 속였네요.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나는 마침내 나에게 계속 이해심을 요구하던 그고 싶어요. 나는 이 댓글들을 읽으며 얼굴에 미세하게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이불을 덮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임수정은 김지훈이 정오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녀가 법원에서 돌아와 사무실로 들어서기도 전에 조수가 노크안에 말했다. 임 변호사님, 밖에 한 남자분이 가족 문제로 상담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라고 했다. 문을 열었을 때 끄덕이며 들어오라고 했다. 김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라고 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가 있을 줄은 몰랐다. 김지훈은 구겨진 셔츠를 입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만나자마자 그는 다짜고짜 따져그란 다짜고짜 저희 엄마가 변호사님께 숨어 있는 건가요? 엄마 어디 계세요? 그는 임수정을 노려보며 초조하고 격앙된 어조로 물었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성인이시며 완전한 법률 행위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어디에 사실은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고 아드님께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신탁을 추적해서 취소할 거예요. 이 신탁을 추적해서 취소할 거예요. 가족관계 단절 합의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비난의 어조가 섞였다. 임수정은 서류 캐비닛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그중 한 페이지를 펼치며 차분하고 정확하게 말했다. 김지훈 씨, 진정하세요. 어머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셨습니다. 김지훈 씨가 말씀하시는 그 집은 어머님의 의사에 따라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설정되었으며 수익자는 어머님의 의사에 따라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설정되었으며 수익자는 어머니 본인이십니다. 신탁 구조는 이미 등기 및 공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합의는 민법사입니다. 엄마가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치매라거나 조종당했다거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거나 제가 감정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임수정은 싸늘하게 웃으며 인쇄된 건강 평가 보고서 한 부를 꺼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신탁을 설정하시기 일주일 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으신 종합검진 보고서입니다. 인지 기능 검사 결과를 포함해 모든 지표가 정상입니다. 엄마가 대체 뭘 원하는 건데요? 그는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기운이 빠진 듯 했다. 저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저를 벌주려는 건가요? 임수정은 대답하지 않고 서랍을 열어 회색 황토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입구에는 수신인 정옥분, 전달인 임수정 변호사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어머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김지훈 씨가 찾아오면 전해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종이에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라는 한 문장만 쓰여 있었다.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임수정은 그를 바라보았다. 저기는 없었지만 연민도 없었다. 어머님께서 아드님을 위해 하신 일들을 다시 목록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드님의 초등학교 학원비, 대학교 등록금부터 어머님께서 떠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마침내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은 가정이 있고 아드님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손은 아직 그 종이를 쥐고 있었다. 손은 아직 끄덕였다. 네. 골드코스트에 하얗게 줍니다. 혼잣말 호주로 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다. 매우 낮았다. 확인하는 것다. 매일 바다를 보고 산책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평화를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환심을 살 필요도 없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기 중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문득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엄마의 어떤 희미한 기대가 살아 있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엄마의 어떤 재산도 건드릴 수 없다. 엄마가 남겨주겠다고 엄마가 남겨주기는 단호했다. 임수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시 침묵이 방 안에 감돌았다. 그는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그의 손에 쥐어 있었고 내려놓고 싶지 않은 듯 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뭔가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갑자기 멈춰서서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엄마가 다시 돌아올까요? 임수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목소리에 동요 없이 말했다. 어쩌면요. 하지만 아드님을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그가 떠날 때 밖은 햇볕이 쨍쨍했다. 사무실 유리문을 나서는 순간 편지 속 몇 글자는 붉게 달아오른 낙인처럼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어떤 장황한 이야기보다도 무거웠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골드코스트의 날씨는 여전히 좋았다. 햇살이 피부에 닿아도 따갑지 않고 그저 따뜻했다. 나는 오전 10시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점심 식사 후 무설탕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커뮤니티의 시청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소파가 부드럽고 반음이 잘 되어 있어 요즘 내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이었다. 텔레비전엔 중국어 더빙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소박한 옷차림의 노모가 마당에 앉아있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후회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분명한 억양이 마치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 한마디에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듯했다. 나는 그 장면을 응시하다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이고, 이 에피소드 어제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저 너무나 익숙한 줄거리에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결국 아들을 용서하고 진명이도 다시 아들 앞으로 돌려줬대요. 나는 화는 송루파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범벅이 된 채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런 노파가 아니야. 평생 이미 충분히 마음이 약해졌어. 나는 엄마라는 단어를 싫어하지 않지만 그것이 무한히 연장되는 예전에는 나는 김지훈의 엄마였고 박소영의 시어머니였으며 소녀의 보모이자 심부름꾼, 집안일 도우미였다.
내 이름은 그들의 입에서 그저 어떤 관계의 부속품으로만 존재했고 정옥분이라는 사람은 이미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기에 모든 직원, 친구, 의사들은 나를 미스정이라고 불렀다. 내 이름은 더 이상 누군가의 관계에 딸린 부속품이 아니라 나 자신 그 자체였다. 그날 오후 방으로 돌아왔을 때 침대 머리맡 서랍 속에는 아직 내 낡은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바꾸지 않은 열쇠 고리는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고 그 위에는 종로구 옛집 대문 열쇠, 창고 열쇠, 그리고 예전에 지훈이네 집 인테리어 할 때 받은 여분 문 열쇠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열쇠 꾸러미를 들고 한동안 응시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항상 그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하지만 이제 나는 항상 그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마치 그들이 집에 없을 때 문을 못 열거나 물건을 못 열거나 이 열쇠들은 결코 나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나를 묶어두는 족쇄였다는 것을. 나는 방을 나와 복도 끝 공용 쓰레기통 옆으로 가서 하나하나 열쇠를 떼어냈다. 마지막에는 단 하나, 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속 열쇠만 남겼다. 그것은 내가 이 커뮤니티로 이사 올 때 받은 나 자신의 방문을 여는 열쇠였다. 나머지는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밀짚 모자와 선글라스를 들고 커뮤니티 외부 정원을 천천히 산책했다. 산책로를 따라 해변으로 걸어갔을 때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안정적이고 안심이 드는 리듬이 있었다. 나는 항상 이곳에서 10분 정도 멈춰 서서 움직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가 4,6억 7천만 원을 주고 얻은 자유로운 노년을 바라보았다. 만약 이 돈이 나를 곤경에 빠뜨렸다면 이제는 나와 같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또 다른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해질녘, 커뮤니티, 다른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장소는 커뮤니티 중앙 정원이었고 긴 테이블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으며 올리브나무 가지에서 전구들이 늘어져 있었다. 음식은 현재 해산물과 구운 채소였고 와인은 무료였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만든 작은 디저트를 가져와 교환했다. 나는 자색 고구마 찰떡을 가져갔다. 기억 속 친정집 방식으로. 찹쌀과 팥을 켜켜이 쌓고 코코넛 밀크를 살짝 뿌린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먹어보는 밀크를 착착 뿌린 것이었다. 아무도 나에게 자식이 있느냐고 묻지 않았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나라는 사람, 내 요리 솜씨, 내 농담, 내가 나누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좋아할 뿐이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방으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고 세수를 했다. 발코니 커튼을 걷자 석양이 쏟아져 들어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었다. 나는 발코니로 걸어가 멀리 붉게 물든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테이블 위에 노트를 흔들었고 노트는 저절로 넘어가 나는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족시키는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페이지에 멈췄다. 나는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 빛이 내 이마에 떨어지고 이 자유롭고 깨끗하며 단호한 내 노년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4,6억 7천만 원으로 너희 없는 나를 얻은 것. 그것이 내 평생 가장 현명어를 얻은 것. 정옥부는 공원에서 넘어졌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짐처럼 여겼다. 그녀는 가족관계 단절 합의서에 서명하고 집을 떠났지만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밀려나면서도 몰래 신탁을 설정하여 평생 모은 돈을 잘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호주행 비행기에 올라 자신만의 노년 생활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다. 소녀도 없고 설거지할 그릇도 없고 영원히 얻지 못할 감사도 없었다. 오직 햇살, 바닷바람,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될 정으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녀처럼 말없이 베풀면서도 스스로에게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아플까봐, 돈이 없을까봐,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했을 것이다. 전화 너머로
자식이 바쁘다고 말할 때 스스로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눈물을 삼켰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요? 언젠가 당신도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 구독자 목표 달성을 도와주실 몇 번째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 또 만나요.